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5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 사업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발생 1주기를 앞두고 시스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충남과 경기를 중심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 사례가 29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마지막 날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의 숙소를 깜짝 방문한 뒤에 직접 운전을 해서 마지막 일정을 윤 대통령과 동행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에 오고 또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행사장 내내 대통령 곁을 지킨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신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우디 언론들은 이번 방문에 대해서 양국이 미래 분야에서 황금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가 윤 대통령 숙소를 깜짝 방문해 사우디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에 동행한 겁니다. 앞서 정식 회담을 한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날 숙소에서 23분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15분간 추가로 환담을 했습니다. 특히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동 중에 다음에는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4억 달러를 합작 투자해 사우디의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 함께 참석한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재차 자처하며 대한민국을 최적의 경제투자협력 파트너라고 홍보했습니다. 신뢰와 첨단 산업 선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연대 외교를 적극 내세웠습니다. 아랍의 숙담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같이 갈 친구를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윤 대통령의 3박 4일간의 사우디 국빈 방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사우디 주요 언론들은 양국이 미래 분야에서 황금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나흘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은 43년 만에 양국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총 21조 원 규모의 협약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교류가 확대되고 양국 정부 간 협력 채널도 한층 굳건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선 한 사우디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정상급 교류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43년 만으로 알리야드 등 사우디 주요 언론은 양국 간 미래 협력의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43년 만에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양국 간의 공동성명으로 두 국가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의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특별히 보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어떻게 보면은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 체계를 했고 이번에는 그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 했다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로이터 등 영미권 외신은 한국과 사우디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양국 정부와 기업 간의 협약 체결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첨단 제조, 에너지 등 총 51건의 분야에서 21조 원가량의 MOU를 맺는 등 대규모의 오일머니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중동 지역 경제 전문가는 이번 경제 성과에 대해 협력 규모는 커졌고 분야가 다각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협력 분야였던 그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 있어서도 그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기차나 그리고 스마트팜, K뷰티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MOU가 맺어졌기 때문에 협력 분야가 다각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 이은 두 번째 만남으로 정부 간 협력 채널이 굳건해진 것도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개발이 거의 대부분이 정부 주도로 하고 있기도 하고, 문화나 이제 제도적인 어떤 이제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제 단독해서 이제 혼자 이제 진출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작년 이제 11월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이번 순방이 있어갖고 정부 채널이 어느 정도 공고히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 도시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대규모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제2중동의 봄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이나 그리고 국내 투자 증가, 그리고 부가가치, 국내 여러 기업들이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KTV 조태영입니다.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타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5조 원 규모의 선박 건조 사업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마부대와 낙타부대의 호의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카타르 정상회담장에 들어섭니다.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이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과 타민 국왕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과 타민 국왕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기존의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에너지, 건설 중심이던 기존 협력 관계를 방산과 문화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카타르는 우리나라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2위 국가인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LNG 분야의 기존 협력을 LNG 운반선 건조, 운영, 보수 등을 포함한 관련 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카타르 에너지와 39억 불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 건조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일 계약으로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양 정상은 국제적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카타르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타민 국왕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양국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카타르가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영내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정상 세일즈 외교를 이어갑니다. 이번 카타르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 교육도시에서 청년들과 만나 대화의 시간도 갖습니다. 이후 촘촘했던 1박 2일간의 카타르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도하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카타르 간의 첫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우선 윤 대통령이 이번 카타르 방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국빈 방문이다. 여기에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첫 국빈 방문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정상회담이 열린 건데요. 내년이 한국과 카타르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 되는 만큼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 50년을 회고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양국 협력 분야의 깊이를 더하고 범위를 넓히는 건데요. 실제 이번 정상회담에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기존 관계에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관계 격상에 발맞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네, 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기존의 에너지와 안보 분야에만 국한했던 양국의 협력 관계가 다른 분야로까지 크게 확대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 정상은 곧바로 MOU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는데요. 스마트팜과 건설 분야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주요 방산 수입국인 카타르와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산 분야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양국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고요.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인적 교류와 보건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번 행보를 보면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까지 이 중동 지역과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모양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정부가 중동에 집중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먼저 중동 지역은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주요 협력 국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순방 국가들인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와 가스 수입국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이번 중동 순방을 통해 국내로 안정적인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또 진출할 만한 미래 먹거리 산업도 대거 포진돼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기술력을 토대로 한 현지 인프라, 건설, 또 스마트팜 분야로의 진출이 가장 눈에 띕니다. 특히 중동 국가 중에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죠. 사우디는 현재 국가발전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추진 중인데 이번 순방에서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구체화했습니다. K-팝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와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중동 국가와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순방을 통해 중동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카타르 순방 성과와 의미 짚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은 이유 없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스라엘에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대량 학살을 이해해주는 사무총장은 유엔에 적합하지 않다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하마스의 공격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also recognize the attacks by Hamas did not happen in a vacuum. The Palestinian people have been subjected to 56 years of suffocating occupation. 다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불만이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2주간 가자지구 폭격으로 유엔 직원 35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가자지구로의 제한 없는 구호 물품 반입과 즉각적인 휴전을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구테우스 총장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Tell me, what is a proportionate response for killing of babies, for rape women and burn them, for beheading of a child? How you can agree to a ceasefire with someone who swore to kill and destroy your own existence? How?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자신의 SNS에 어린이, 여성, 노인에 대한 대량 학살 공격을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사무총장은 유엔을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단들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해법에서는 이견을 보이며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24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지난 하루 동안 7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올해 1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했고 현장 인파관리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시스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도와 시스템 운영은 사람의 몫이라며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안전 관련 법률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 할로윈 축제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규모 행사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에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 안전 시스템의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인파 안전 관리 체계를 포함한 종합 대책이 발표된 지 10달. 정부가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종합대책 발표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가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종합대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소방과 경찰, 지자체 등 1차 대응 기관에서 나타났습니다.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 출동이 의무화됐고 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상대 출동 대원의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지난 24일부터 도입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재난 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1차 대응 기관 사이 협력이 강화됐습니다. 종합대책을 통해 인파안전관리 체계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이뤄진 지역축제 합동점검은 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배 늘었고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횟수는 154건으로 지난 10개월 전에 비해 2.7배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개정 건수도 4.1배 늘어나는 등 지자체가 인파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올해 1월 112 반복 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인파 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의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 시스템도 오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또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 구급을 위해 응급 환자의 생체 징후와 중증도 등 중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12월 중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잇따른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달리는 열차의 갑작스러운 탈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이런 사고에 대비한 훈련이 펼쳐졌는데 특히 이번 훈련엔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재난 대응 체계를 익혔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ITX 마음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지나던 5톤 화물 트럭과 충돌해 탈선했다는 메시지가 긴급히 전파됩니다. 함정역과 도천 건널목 상하. 사고 발생 전파 이후 즉시 열차 객실 승객들에게 대피 안내가 전해지고 객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상자를 열차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차량 화재 진압과 함께 곧장 구조 활동에 돌입합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현장 사고 수습본부가 꾸려져 환자 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현재까지 중상자 3명을 구급 차량에 이송하였고 부상자 22명은 응급의료소에, 나머지 승객 68명은 안전한 장소에 대피 중입니다. 응급 환자 이송과 화재 진압 등 초기 대응을 마무리한 뒤에는 2차 사고 방지 조치와 대체 교통편 마련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특수 장비로 훼손된 차량과 궤도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설 복구반도 일사불란하게 가동돼 탈선한 열차를 인양하고 전기 복구도 신속히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일반 시민들도 동참해 재난 대응 체계를 익혔고 지난달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한 신규 열차를 활용해 출입문 수동 작동과 탈선 차량 복구 방법 등 최신의 사고 대응 체계를 진단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ITX 마음열차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처음 도입한 열차는 탈선하게 됐을 때는 그 복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를 대비해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만일의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항공 촬영부터 피자 배달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드론의 쓰임새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사람이 진입하기 힘든 지역의 통신재난 긴급 복구 작업에서도 큰 몫을 해낸다고 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복구 훈련 현장을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던 지난 7월, 전북 정읍 내장산 인근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비에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내리며 광 케이블과 배전 선로가 끊어졌습니다. 쏟아진 토사와 바위로 현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복구에 걸린 시간은 2시간 45분. 도로를 우회해 사고 현장에 진입하는 통상적인 복구 방법보다 9시간 이상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드론 활용 사례를 전국으로 보급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 긴급 복구 훈련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통신 케이블 복구에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인력이나 장비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저수지 주변 도로에 산사태가 난 상황을 가정하고 시작됐습니다. 지금 연막탄이 점화된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통신 케이블이 유실되었습니다. 소형 드론에 견인줄을 매달아 저수지 건너편으로 날려보냅니다. 견인줄에 케이블 연결이 완결되었습니다. 드론에 매달려온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고 다시 드론을 띄워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선된 케이블 접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산사태가 벌어진 현장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돼 긴급 복구에 나서는 통신사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재난 복구 현장에 사람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돼 작업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관련 장비와 인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은 디지털 인프라 의존도로 통신망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 당국은 철저한 안전점검과 통신사와 협력한 정기 훈련으로 위기 대응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통신재난 대응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 400만 마리 분의 백신을 국내에 긴급 도입하고 다음 달 초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충남 서산과 홍성의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확진 사례는 25일 오후 2시 기준 총 11개 시군 29건으로 늘었습니다. 충남과 경기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럼피스킨병이 충북과 인천, 강원까지 퍼지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달 31일까지 총 400만 두분의 백신을 국내에 긴급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고 나면 다음 달 초까지 전국 소농장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을 도축장 출하를 빼고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가축 분뇨도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됐을 때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와 파리 같은 흡혈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농장 주변을 소독하고 서식지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전국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끝나면 접종 후 3주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할 때 다음 달 중에는 발생 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흡혈곤충이 기류나 선박 등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국내에 처음 유입된 시점은 한 달 전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해 진짜 같은 가짜를 유포하는 등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관이 머리를 맞댔는데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방안,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테러를 연상케 하는 폭발 현장 사진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사진으로 판명났는데 이 사진 한 장에 뉴욕 증시가 출렁이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AI의 확산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반면 불법 콘텐츠 생성 등에 악용될 위험도 커진 상황. 지난 9월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과 더불어 디지털 심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AI 정책 실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민관이 최고위 전략대화를 열고 AI 윤리, 신뢰성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혜택이 바람직하게 향유되기 위해서는 AI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생성형 AI, 자율주행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확대하고 오는 11월부터는 민간 자율 AI 신뢰성 검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AI 자체가 내포하는 편향성 등 기술적 한계와 오작동 등의 잠재 위험 요인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4년간 220억 원을 투입합니다. AI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의 워터마크 도입을 검토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한 해설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책임 있는 AI 활용의식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법제정비단 등 윤리정책 플랫폼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애완동물이라는 말과 이걸 대체해서 쓰고 있는 반려동물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의미의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 단어는 바로 가족입니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아직은 우리가 이 반려라는 말에 온전히 갚아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유기된 반려동물이 무려 62만 마리에 달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유기동물이 27만 마리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살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키우면서 들어가는 만만치 않은 비용, 특히 높은 진료비가 이유로 꼽히곤 하는데요. 실제로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로 양육자 10명 중 8명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려문화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로 꼽히는 게 바로 반려동물 보험의 가입 정도인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채 1%가 안 되는 수준으로 영국 25%, 일본 12.5% 등에 비해서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정부가 동물병원이나 펫숍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성을 늘리고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의 도입을 허용하는 등 이 반려동물 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입니다. 반려동물을 친구나 자식처럼 의지하는 반려 인구가 국내에서도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선 지가 오랜데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로 볼 때 앞으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와 삶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소중한 생명이자 진정한 가족으로 챙기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반려와 책임이었습니다.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기후위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하는 청년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10대와 20대 청년들로 이뤄진 환경운동가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도 열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유럽의 청년활동가 6명이 영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또 러시아, 터키를 포함한 32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심리가 진행된 건데요. 원고 측은 유럽 인권재판소의 법정에 참석해 각국이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해 생명과 사생활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각국이 2015년 파리기후 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 청년들 역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 정의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청년들의 축제도 펼쳐졌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지속적인 행동 의지를 다지는 지구하다 페스티벌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열렸는데요. 환경 미로 탈출 게임으로 지구 들여다보기, 에너지 자전거 라이드, 친환경 표백제 만들기 등 다채로운 테마형 체험 부스에서 직접 생물 다양성을 알아가고 또 일상에서 환경 보호 실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백신 9명이 숨지며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12구 이태원 참사가 곧 1주기를 맞습니다. 예년보다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지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인파가 밀집할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 점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태원과 가까운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광장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 군중 분산을 유도하고 또 주요 거리의 차도와 보도 통행도 관리할 계획인데요. 또 일정 기준 이상 인파가 몰리면 경고 알람도 울립니다. 한남동 카페 거리와 이태원 세계음식 문화거리 등 다중인파 취약 지역에 지능형 인파 감지 CCTV 시스템을 구축해서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위험 징후를 파악하는 건데요. 1제곱미터당 4명이 넘어가면 심각 단계로 인지해 경고 알람을 울리게 됩니다. 서울 이태원 일대뿐 아니라 홍대와 명동, 대구 동성로 등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번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꼼꼼하게 잘 준비해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 킹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오는 야생동물 고라니에 빗대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킹란이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요. 차도와 자전거 도로뿐 아니라 인도를 넘나들면서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무려 2,300여 건으로 사망자 수는 4명에서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는 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 설계 지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도로구조 시설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바퀴가 작고 또 회전 반경이 큰 특성을 고려해서 횡단보도 경계간 턱 높이와 도로 곡선 반경, 또 최대 경사도의 기준을 명시한 건데요. 보행자들과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신규 도로 건설 시에는 주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를 통해 분리하도록 하고 주행로 폭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조명시설과 시선 유도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포함되는데요. 이번 도로 설계 지침을 마련한 국토부는 신규 설치 도로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차하면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킹라니 사고, 이용자들의 안전 운행도 꼭 뒤따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목요일인 내일은 오후 한때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에 5에서 20mm, 호남과 강원 영동 북부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 북부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4도, 세종 1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서울 20도, 세종 22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2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13도, 대구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전해상이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900년 오늘은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날입니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 연휴인데요. 독도의 날에 맞아 오늘 저녁은 자녀들과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